ever see my shade or hear the sound of my feet while there's a moon over Bourbon Street. 팝스타 스팅이 부른 문 오버 버번 스트리트라는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제목에 나오는 버번 스트리트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거리 이름인데요. 재즈의 고향이자 유흥의 도시인 뉴올리언스는 뭐 어딜 가나 술과 음악이 넘쳐나는데 제가 처음 여기 갔을 때 와, 세상에 무슨 이런 도시가 다 있나 싶었거든요. 아니 오전 11시에 술집을 갔는데 앉을 자리는 고사하고 서 있을 자리도 없을 만큼 술꾼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뉴올리언스에서도 특히 버번 스트리트 대단합니다. 24시간 문 여는 술집, 재즈클럽이 질비해서 하루 종일 술꾼들로 붐비거든요. 자, 그럼 버번 스트리트에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술집이 생긴 걸까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19세기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술집이 많다 보니 당시 켄터키에서 만든 위스키를 가장 많이 소비한 곳도 바로 뉴올리언스 버번 스트리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19세기 초 켄터키 사람들은 뉴올리언스로 위스키를 가져가서 팔기 위해 바닥이 평평한 무동력 나무배, 너벅선을 만들었는데 이 배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 뉴올리언스까지 가는데 보통 서너 달씩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번 위스키의 버번이라는 말도 켄터키 위스키를 가장 많이 소비했던 뉴올리언스 버번 스트리트에서 유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과연 맞는 걸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아이템으로 요즘 국내에서 인기가 높아진 버번 위스키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만 보셔도 앞으로 어디 가서 버번 모른다는 소리 안 듣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드포드 영상 올리고 난 뒤에 무려 460명이 넘는 분께서 버번 위스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분이 공통적으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DWU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질문인데요. 버번 위스키에서 버번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앞서서 버번 위스키의 버번이 뉴올리언스 버번 스트리트에서 나왔다는 설을 소개했는데 어떠세요? 꽤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많은 버번 전문가가 얘기하는 또 다른 유력한 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켄터키에 있는 버번 카운티라는 지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뉴올리언스 버번 스트리트도 그렇고 켄터키 버번 카운티도 그렇고 모두 버번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건 프랑스 부르봉 왕조가 미국 독립전쟁 때 미국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봉 왕조의 영어식 이름인 버번을 붙인 거거든요. 아무튼 켄터키 버번 카운티가 지금은 작은 지역이지만 한때는 매우 넓어서 오하이오 강을 인접한 라임스톤이라는 항구도 이 버번 카운티에 속해 있었고 이 항구를 통해 켄터키에서 생산한 위스키를 뉴올리언스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스키 오크통에 버번 카운티에서 실어서 보낸다는 의미로 버번이라는 글자를 찍었는데 여기서 버번 위스키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마왕우주님, 오나우치느님, 마그네슘님을 비롯해 많은 분께서 뭘 버번이라고 부르는지 버번의 규정과 조건이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메이커스 마크 옛 마스터 디스틸러인 데니 포터가 미국 연방정부 버번 규정을 A, B, C, D, E, F, G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가장 명확하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일단 A, 아메리카입니다. 즉 버번 위스키는 반드시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합니다. 꼭 켄터키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뉴욕, 시카고 이런 데서도 다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데서도 버번 위스키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버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버번이란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원산지 보호 규정 때문에 그래요. BLINK님과 하민기님, 버번 위스키는 생산지가 모두 미국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무조건 미국입니다. 김종희님, 켄터키 말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건 버번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버번 만듭니다. 아셨죠? 자, 다음으로 A에 이어서 B는 배럴, 오크통을 의미하는데 버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속을 시커멓게 태운 새 오크통으로만 숙성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선 새 오크통이 아니라 이미 버번이나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을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버번 위스키는 반드시 새 오크통만 써야 해요. 이
이와 관련해 나는 할 수 있다님, 최혁주님, 오웅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왜 새 오크통만 쓰게 됐는지를 물어오셨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은 법원 규정을 만들 때 미국 오크통 제작업체들이 의회에 집단 로비를 해서 그렇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매번 새 오크통을 써야 오크통 판매가 늘어나고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좀 황당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새 오크통만을 쓰게 되면서 참나무 풍미가 훨씬 진하게 배어드는 법원 특유의 풍미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가 있었다고 해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A와 B에 이어 이번에 C로 넘어가는데 C는 바로 콘, 옥수수입니다. 즉 버번 위스키 만들 때에는 반드시 옥수수를 51% 이상 주 재료로 넣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옥수수를 60% 이상 충분히 넣고 부재료로 호밀이나 밀을 추가하고 여기에 당화 발효를 위한 기능성 곡물로 싹을 틔운 보리, 즉 몰트를 10% 내외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옥수수가 주 재료라서 버번은 스카치에 비해 더 달짝지근하고 풍미도 훨씬 강합니다. 자, 다음으로 D는 디스틸레이션 프루프, 즉 증류 도수인데 반드시 80도 이하로 증류를 맞춰야 합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냐면 증류 도수가 80도를 넘어가게 되면 보드카처럼 곡물 자체의 풍미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증류 도수를 규제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규정 E는 엔트리 프루프, 즉 통입 도수인데 80도 이하로 증류한 원액을 숙성을 위해 오크통에 집어 넣을 때에는 알코올 도수를 다시 62.5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규정 F는 스틸 프루프, 병입 도수인데 오크통에서 숙성을 마치고 병에 넣을 땐 도수가 반드시 40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9도짜리 버번 위스키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버번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40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규정 G가 아주 중요한데요. G는 genuine, 즉 순수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스카치 위스키는 색깔 예쁘게 만들려고 캐러멜 같은 색소를 탈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을 해놨고 실제로도 거의 대다수 스카치 증류소가 캐러멜 색소를 타거든요. 하지만 버번 위스키는 그 어떤 색소나 조미료도 넣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첨가물은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번 위스키 빛깔은 오로지 오크통에서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버번 규정 다 알아봤는데 지금 아마도 아니 무슨 증류 도수에 통입 도수까지 다 외우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술이라는 게 즐기기 위한 건데 뭐 복잡하게 이렇게 숫자까지 외울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7가지 중에서 딱 4가지 A, B, C, G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A, 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들고 B, 배럴, 반드시 새 오크통만을 쓰며 C, 콘, 옥수수가 주 재료이고 G, 지뉴인, 첨가물은 넣지 않는다. 이거 4가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숫자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또 술자리에서도 이거 4개만 얘기하세요. 괜히 무슨 통입 도수가 어떠니 이런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 힘들고 술맛도 떨어집니다. A, B, C, G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김 PD, 버번 위스키 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 하나 있죠. 아, 켄터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전체 버번 위스키 중에 켄터키에서 만드는 거 몇 %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아닐까요? 대부분. 이렇게 비껴가는구만. 네, 자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전체 버번의 약 95%가 켄터키산이라고 해요.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터키, 진빔 이런 대형 증류소가 죄다 켄터키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켄터키는 어떻게 해서 버번 위스키의 본산이 된 걸까요? 지호 길림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 후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무렵 개척민들이 지금 켄터키 땅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대다수가 농부였어요. 근데 켄터키에 정착해서 보니까 여기는 옥수수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켄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엔 원래 작은 섬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이 섬 이름이 옥수수 섬, 콘 아일랜드였어요. 그만큼 켄터키는 어디서든 옥수수가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켄터키에 정착한 농부들은 손쉽게 옥수수 재배를 했는데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남는 옥수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왜냐? 당시엔 사일로 같은 곡물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집에 놔두면 옥수수가 금방 상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은 작은 증류기를 만든 뒤에 남는 옥수수로 집에서 위스키를 제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켄터키 버번 위스키의 출발입니다. 진빔의 빔 가문, 메이커스 마크의 세뮤얼스 가문도 원래 농사 짓고 남는 옥수수로 위스키 만들다가 증류소 세운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옥수수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늘 강조하는 물입니다. 물.
켄터키 증류소 어딜 가든 우리 위스키가 맛있는 건 바로 물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빼놓지 않는데요. 그만큼 켄터키는 물 좋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그럼 켄터키 물은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일단 스카치와 비교하면 스코틀랜드 증류소 대부분은 미네랄 성분이 적은 연수로 위스키를 만드는 데 비해서 켄터키 증류소는 하나같이 미네랄이 풍부한 경수를 써요. 왜냐? 나오는 물이 경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켄터키엔 석회암이 많다 보니까 물이 석회암 지대를 통과하면서 철분이 완벽히 제거되는데 이런 물로 위스키 만들면 맛이 쓰지 않고 색도 검게 변하지 않아요. 다만 켄터키 물은 약 알칼리성이라서 곡물 발효할 때 효율은 좋지가 않은데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켄터키 사람들은 위스키 증류를 마치면 남게 되는 강한 산성의 잔여물을 다음 발효 과정 때 당화조에 넣어서 당화 효율을 높였어요. 이걸 사워 매쉬 공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켄터키 버번 위스키에 사워 매쉬라는 글자 적힌 거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양질의 옥수수, 양질의 물이 있기 때문에 켄터키에선 버번 위스키 산업이 발전한 겁니다. 제가 버번 책을 쓰려고 켄터키 갔을 때가 11월이었는데 와, 어느 날은 눈까지 막 내리더라고요. 켄터키는 이렇게 겨울이 무척 추운데요. 미국 기상당국 자료를 보니까 1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반면 여름은 또 무척 더워서 7월 낮 기온은 평균 섭씨 33도까지 올라갑니다. 이프로님, 장용성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께서 왜 스카치에 비해 버번은 숙성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지 물어오셨는데 바로 이런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1년 내내 비교적 서늘하고 온도 변화도 크지 않은 스코틀랜드와 달리 켄터키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여름에 무척 덥기 때문에 증발량, 즉 엔듀얼 쉐어가 연평균 5%까지 매우 높게 나오고 대신에 숙성도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스카치는 최소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버번은 최소 숙성 규정 자체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딱 하루만 숙성해도 되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딱 1분만 숙성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만 숙성시키지는 않겠죠. 실제로는 대부분 2년 이상을 숙성하는데 이렇게 2년 이상 숙성한 버번 위스키엔 스트레이트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번 위스키를 샀는데 스트레이트라는 단어가 눈에 딱 보인다? 그럼 이건 무조건 2년 이상 숙성한 겁니다. 또 스트레이트 중에서도 2년에서 4년 미만, 즉 2년이나 2년 반 혹은 3년 반을 숙성했다면 이때는 스트레이트라는 표기와 더불어 반드시 숙성 연수를 적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 숙성한 버번 위스키에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라는 단어와 함께 3년이라는 표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다만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제품 국내에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년, 3년이 아니라 숙성 기간이 4년을 넘어가는 건 어떻게 표기하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는 좀 집중하십시오. 숙성 기간이 4년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숙성 연수를 표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진빔, 메이커스 마크, 와일드터키, 버팔로 트레이스 이런 엔트리급 제품들은 하나같이 스트레이트라는 단어만 써 있고 숙성 연수는 숫자로 안 적혀 있어요. 왜냐? 이런 건 숙성 연수가 4년 이상이라서 법적으로 안 적어도 되니까 실제로도 안 적은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버번 병에 스트레이트라는 말이 붙어 있다? 그럼 2년 이상 숙성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라는 단어만 있고 숙성 연수는 어딜 봐도 없다? 그럼 최소 4년 이상 숙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버번 3대장을 비롯해서 숙성 연수가 안 적혀 있는 숙성 연수 미표기 제품, 이른바 나스 제품은요, 통상 4년에서 8년까지 숙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버번 업계에서 고숙성 기준으로 보는 게 8년이라서 숙성 연수가 8년이 넘어갔다면 거의 대부분 병의 숙성 연수를 당당히 적어놓거든요. 대표적으로 와일드터키 8년을 보세요. 딱 8년이라고 당당히 적어놨죠. 고숙성했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또 부커스 스몰 배치 같은 거 보면요, 6년 이상도 적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국내에서 흔히 보는 엔트리급 버번 제품은 보통 4년에서 8년까지 숙성한 것들이고요. 이 경우엔 스트레이트라는 말만 적고 숙성 연수는 표기를 하지 않는 게 버번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미국 위스키는 버번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수가 아니라 호미를 주재료로 만드는 라이 위스키도 아주 유명한데 버번이 옥수수 51% 이상을 쓰는 반면에 라이 위스키는 호미를 51% 이상 쓰고 나머지 규정은 모두 버번과 동일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옥수수를 80% 이상 쓰는 콘 위스키도 있고요. 밀을 주재료로 만드는 휘트 위스키도 있고 그 밖에도 뭐 많습니다. 하지만 버번과 라이 빼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건 국내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미국에서도 생산량이 매우 적거든요. 자, 그럼 이번엔 준호조님과 준현킴님 등 많은 분이 질문 주신 버번 위스키 관련 용어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매시빌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버번 위스키 만들 때 곡물 배합 레시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몇 퍼센트, 호밀 몇 퍼센트, 몰트 몇 퍼센트 이런 식의 배합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스크 스트렝스와 배럴 프루프의 차이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크통에서 숙성을 다 마친 뒤에 일반적인 제품은 물을 타서 보통 40에서 46도 내외로 도수를 떨어뜨려서 병입을 하거든요. 근데 오크통에서 꺼낸 위스키에 물을 전혀 타지 않고 도수 조절 없이 그대로 병에 담아서 파는 제품도 있어요. 이걸 흔히 CS, 즉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로 배럴 프루프 혹은 배럴 스트렝스라는 말도 많이 써요. 즉 캐스크 스트렝스, 배럴 프루프, 배럴 스트렝스 모두 같은 말입니다. 또 이렇게 물을 타지 않는 걸 언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만약 위스키 설명에 언컷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띈다면 이건 물 안 타고 오크통 도수 그대로 출시했다는 뜻입니다. 또 싱글 배럴과 스몰 배치라는 용어를 궁금해 하신 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원래 위스키 제조할 때는 한 번에 보통 오크통 수백 개를 꺼낸 다음에 이걸 모두 다 섞어서 균일한 풍미를 잡아내거든요. 근데 숙성 과정에서 유난히 맛있게 익은 오크통이 있다면 이걸 다른 평범한 위스키랑 마구 섞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잘 익은 오크통 딱 하나에서 위스키를 꺼내서 그것만 제품으로 팔 때가 있는데 이걸 싱글 배럴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오크통은 아니지만 잘 익은 오크통 여러 개에서 꺼낸 위스키만을 섞을 때도 있는데 그건 스몰 배치라고 불러요. 정리하면 싱글 배럴은 잘 익은 딱 하나의 오크통에서 꺼낸 위스키고요. 스몰 배치는 잘 익은 오크통 여러 개를 선별해서 그것만 따로 섞은 위스키를 뜻하는데 문제는 스몰 배치에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오크통 수십 개를 섞어도 되고 뭐 100개, 200개를 섞고 나서 스몰 배치라고 적어도 소비자들은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정말 스몰 배치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증류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버번 업계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런 시기라면 스몰 배치라는 말이 광고 문구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중심으로 버번 위스키의 개념과 정의, 관련 용어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버번 위스키의 모든 것이란 책에도 담겨 있으니까요. 굳이 뭐 안 사시더라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버번 전문가가 한번 되고 싶다 하시면 제 책 읽으신 뒤에 원서에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버번 원서를 20권 정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럴 스트렝스 버번이란 책 추천드립니다. 제가 서너 번 밑줄 그어가면서 독파했거든요. 또 버번 전문가 프레드 미닉이 쓴 버번이란 책도 괜찮은데요. 이 책도 표지가 뜯어질 만큼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어쨌든 2021년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는데 끝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너 시작할 때 이 정도로 많은 분이 아껴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뭐 개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회수 안 나오고 반응 안 좋으면 언제든 이 코너가 폐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거 모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김포공항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남성 구독자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경황이 좀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내야 하는데요. 제가 2021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아티스트 음악을 끝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백수라는 인디 아티스트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분은 뭐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술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에 술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저희도 한 주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1월 2일 건너뛰고요. 1월 9일에 새해 첫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그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버번콕 시원하게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주라기월드 애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겠다 진짜 이거. 아, 야, 이거 진짜 시원하네. 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먹었어 정말. 아, 해피 뉴 이어.